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은 아주 실전 투자의 전문가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방송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그 상담,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대표 오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 이승훈 대표를 모시고 진행할 내용은 주제는 집값 전망, 서울 수도권 집값 전망 및 서울시 24일 날 발표한 거죠. 이게 아주 큰 이슈, 반향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수도권 및 전국의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별로 차등화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떨어지는 현상이 소위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는데 예, 예. 많이 이제 들은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역별 차등이 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떨어지느냐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투자할 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서울과 수도권도 또 상당히 차등이 있고요. 네. 서울 내에서도 예를 들면 강남, 비강남, 강남, 강북, 한강변, 비한강변 이런 식으로 나눠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어떤 금액의 움직임이, 가격의 움직임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네. 불과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들도 있고, 또 반면에 크게 오르는 부동산들도 있어서, 지역의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네. 자산 이상의 가치가 부여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모든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폭등장이나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인허가 실적이라든지 네. 또는 2년 내 착공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네.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공급이 모자란 건 맞아요. 수요 네. 공급의 그 원리에 따르면 네. 그럼에도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이외의 것들, 뭐 금리라든지 네. 외생 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드는데 이승훈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얘기했던 폭락론, 폭등론 이 두 가지 방향도 다 올바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폭등, 폭락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10년의 주기를 봤을 때는 한 6, 7년 정도 상승을 하다가 3년은 또 조정 내지 횡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내져 왔는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게 우리가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한다고 물가와 연동해서 간다고 치면 사실은 수급 밸런스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경기가 좋을 때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왕창 하고 그런데 수요는 적당히 정해져 있는데 공급을 왕창 해버리게 되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을 다 채운 다음에 남는 또 미분양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조정을 받다가 또 그러면 조정받을 때는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럼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안 되고 있으면 또 미분양이 다 사라져버리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부랴부랴 그때 가서 다시 또 공급을 하는데 그때 시작해봤자 완성되는까지의 부동산의 어떤 그 공사 기간이나 공급 텀이 또 생기면서 가격이 조정되고 이게 이제 계속 사이클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올라가는 기간도 있고 떨어지는 기간도 있고 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도시들은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고 보는 건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어떤 그 감소, 뭐 소위 말하는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지역은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앞으로 현재 명목상 금액보다도 더 그 이상 오르지 못할 지역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이 존재하는 반면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일반 핵심 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거는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 이제 요거에 연동된 질문인데요. 네. 도심의 신축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정비 사업 자체가 순 증가분이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네. 건데
일반 분양분 매체, 조합원 분양분 빼고 일반 분양분 매체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숫자로 차지하진 않지만 네. 기존 아파트 기반 시설을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증축이나 아니면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공사비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비나 원자재 값 상승 또는 인건비 상승 요인밖에 없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 이런 거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그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공사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500만 원에서 550만 원 변동 이러면은 어느 정도 협의해서 타협점을 그렇지. 찾을 텐데, 뭐 500 하던 게 800, 900, 심지어 1000만 원 넘는 것들도 왕왕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일시적이라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볼 텐데 거의 상승한 이 공사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긴 힘들죠. 진짜. 예. 그렇다면 뭐 시공사 입장도 당연히 올라간 부분만큼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가 뭐 개개인 입장에서는 한 1억, 2억 정도 생각했다가 갑자기 5억, 6억 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5억이 요즘은 그냥 어떤 기준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억 5천이면은 근데 어떻게든 마련해 보지 했던 것이 뭐 2억도 아니고 5억이라 그러면 손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현장도 멈춘 것들이 많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러면 결국은 시공사는 올라간 공사비를 자기가 떠안을 수는 없으니 결국은 조합한테 일정 부분 전가를 시키는 거고, 그럼 조합원들은 그걸 지금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또 전가시키냐면 일반 분양으로 또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비 청약자들이 이제 그 올라간 금액,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가인 분양가가 올라간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강남이나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가해서 최종적으로 예전에는 10억이면 할 거를 13억, 14억을 하더라도 뭐 어차피 20억 갈 거니까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비구역이 사실상 진행되기가 현행법상이라든가 현행 제도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경기 상황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정비 사업을 통해 신축이 공급이 안 되면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고 누군가 집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정비 사업이 아닌 뭐 10년, 20년 차에 그나마 새 거에 속하는 아파트들의 구축 가격은 폭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정비구역 사업이 막 진행된다는 것은 신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신규 공급이 막 늘어나지 못한 상황이니 오히려 기존 구축이 좀 희소성이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규 공급이 힘들어지면 정말 그 선호사상에 의한 새 집을 찾는 수요들은 어디로 몰릴 것인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것들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아파트들조차들도 전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슬러마를 시킬 것이냐. 그렇죠. 결국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뭐 모아타운, 신통 이런 것들도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전에 4m 도로만 했던 걸 6m로 확보를 해주고, 높이를 20m에서 45m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뭐 1.2배로 상향해주고, 뭐 중공업지를 400%를 올려주고, 일반 상업지를 뭐 1000% 주고,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결국은 뭐 서울시라고 공급을 해주긴 하되, 니네가 안 되는 이유는 공사비인데 공사비를 대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의 보완을 통해서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먹히면서 조금씩 정비구역이 좀 살아는 나겠으나 그게 어떤 그 점진적인 형태로 약간 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은 좀 텀을 두면서 움직이긴 할 겁니다. 결국은
저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책도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이거보다 더욱더 파격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정비구역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질문, 이 금리 얘기가 금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 갑론을박도 많았고 옛날에는 안 준다고 했다 요즘은 왜 준다 그랬냐 뭐 이런 그 댓글도 많고 한데 금리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금리와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일반 그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번에 21년도 8월 달에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참 그때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과로는 이제 우리가 다 봤지만 그 당시에 금리가 인상되리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예, 예. 0.5%포인트에서 더 내려간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올라는 가되 그게 뭐 시점의 문제이지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걸 확연한데 금리가 인상되는 게 확정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올라갈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가 오르는 거를 상정을 하더라도 가격은 좀 지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배경에는 금리가 진짜 이 정도까지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할 거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금리 얘기 한참 나올 때 저도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었는데 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게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한 4번 정도 있었을 때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보니까 그 중에 3번 정도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금리와 부동산이 별로 연관성이 없네. 내지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이 오히려 올라. 뭐 경기가 좋아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은 안 했고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부동산의 하방 요인이 맞으나 사실은 그 외에 종합적으로 적용돼서 가격이라는 게 책정되는 거니 그렇죠. 금리 하방이 있다라더라도 다른 뭐 예를 들어 공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상방 요인이 더 강력하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컸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가격에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쉽지 않더라도 가격에 크게 큰 폭으로 빠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버텨줄 거다. 나름대로 버텨줄 거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이 워낙에 많이 풀린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도 물가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21년, 20년도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워낙에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물가보다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간 것이고, 먼저 치고 올라간 것이고, 물가는 좀 뒤늦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기다려주면, 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면 또 다시 만나고, 그 시점이 뭐 몇 년 걸리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 패턴을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변수는 뭐였냐면, 와, 금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오르나? 이거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줄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죠. 예. 예. 뭐, 빅스텝 자체가 처음이었고, 맞아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게 처음인데, 사람은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 그 범주 내에서 생각하기 마련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은 금융위기 때의 금리 상승분까지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아닌데 금융위기 정도로 봤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봤는데 거의 한 2배 반, 3배 정도의 폭과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 이건 다른 어떤 상방 요인이 압도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22년도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가 꽤나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금리의 어떤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도 그 대출도 자산이니까 네. 대출 이자로 인한 뭐 갭 투자가 됐든 또는 부동산을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대출이란 건 빼놓을 수 없다 보니 그렇죠. 더 그게 심해졌고 거기에 이제 주마가편 뭐 어떤 사자성어를 쓰든지 네. 공교롭게 전세 사기라는 게 또 빵 터지고 나서 맞아요. 공시지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네, 126% 낮추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금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게 다 종합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대출도 사실은 워낙에 우리 이제
통계청 자료상으로 2013년 9월이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갔던 거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도 15년, 16년부터 이제 올라가서 거의 19년, 20년에 광풍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라타지 못한 분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영끌을 했고 영끌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받자마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당연히 못 버티고 던져야 되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도 영끌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금리로 인한 그 가격 하락의 가속화를 시켰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구입했던 분들, 뭐 저도 한 16년 뭐 이렇게 구입했더니 낮은 금액에서 올라갔다가 분명 떨어졌지만 얼마든지 버티죠. 취득가보다도 여전히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얼마 안 받았으니까 맞아요. 금리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가격이 그렇게까지 안 빠졌을 텐데 영끌하셨던 분들은 이거 던지지 않으면은 지금 뭐 버틸 큰일 수 없죠. 났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의 어떤 그 가격 하락 영향력을 크게 키운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은 네. 향후 전망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향후의 집값 전망.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는 될 거예요. 물론 생각보다 인하 될까요? 늦어지고는 있지만 인하는 되겠죠. 이번에 또 중동도 그렇고 지금 한은에서 발표한 경제 동향도 우리 실적이 꽤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릴 이유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동결은 상당히 지속될 거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변동을 크게 안 가져가고 뭐가 확연하게 지금 현재 하는 총재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쉽게 인하를 하실 분은 같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인상시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뭐 기반이 좀 마련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금리를 올렸을 때의 부담을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소득계층이나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완연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하는 될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당분간은 아닐 거고 연말쯤이나 아니면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뭐 금리 부분에 대한 어떤 인상에 대한 충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22년도에 거의 한 20% 가까이가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유동성에 의한 가격 상승분에 대한 거품 이거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이제 상승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물론 예전 같은 어떤 폭등장은 일어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항상 전제가 되는 거는 될 지역만 되고 안 될 지역 안 되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코로나 이전하고는.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된다라는 건 아니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24일 날 서울시에서 한강 2030 리버시티 서울 한강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때 이승훈 소장님 2006년도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실 때죠. 그때 우리 오세훈 시장 르네상스 1탄 나왔을 때. 그렇죠. 그 연장선에 2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청자들한테. 네. 예,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2009년도 1월 달에 아마 한강 르네상스가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합정동 마포구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2008년도 8, 9월 달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터지고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이 경제 상황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서울시가 이제 2009년 1월 달에 이걸 발표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합정동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변 쪽, 망원동, 합정동 이쪽이다 보니까 딱 수혜 지역이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객들이 엄청나게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손님을 만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손님이 파급 효과가 컸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했었다가 다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세비섬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에 이제 뭐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서울의 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강변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맞고요. 우리나라래 수도 서울에서는 이 한강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성 있는 랜드마크 자원 아닙니까? 엄청난 자원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느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보게 되면은
뭐 한강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다 보니 이 한강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계속 한강변 개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 자료가 4월 24일 날 나온 건데 작년에 3월 달에 한 번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도 후속입니다. 그래서 최근 것만 먼저 살펴봐 드리면은 서울 시민 1천만이 이용하는 한강 수상시다 연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 키워드는 저는 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강은 어떤 바라보는 한강 뷰적인 관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강 공원은 이제 활성화 시켰겠습니다만 한강 자체는 뭘 우리가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한강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수상 호텔과,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물 위에 짓는 거죠. 그다음에 수상 푸드존, 수상 오피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강 수상이 일상 공간으로 재탄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강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관광 자원화로서도 외국인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강변을 좋게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한강변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활성화되게 되면서 가치는 더더욱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강변에 대한 어떤 그 호재는 뭐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이 한강이란 자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들을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뭐 이런 걸 부러워하면서 우리나라에 캡을 놓는 건 안 되고 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런 그렇죠. 일들이 많습니까? 네. 그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묶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아주 요즘 말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래서 역전세난 터지고 이래서 다세대로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 네.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거주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 또는 그거에 대한 폄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우리 이승훈 소장님은 현장에서도 실제 부동산도 하셨고 방송도 그 이후 하시면서 지금 컨설팅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이 빌라라는 주거 문화 형태 다세대 주택 빌라로 통칭되는 이 주거 형태는 꼭 필요한 주거 형태이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로 그냥 통칭하죠. 뭐 건축법상 다세대지만 빌라에 대한 지나온 경험이나 앞으로의 지금 현재 빌라의 포지션 또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빌라 포지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빌라 쪽은 뭐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외의 지방 빌라 쪽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유는 명확한데 빌라라는 상품은 물론 빌라 아파트 둘 중에 하나 뭐 가지려면 대부분 다 아파트죠. 그거는 뭐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빌라에 사느냐?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빌라에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다가 자산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런 형태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빌라가 활성화되고 하려면은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이어야 돼요. 동네가, 지역 자체가. 네. 그래야지만 아파트의 대체지로서 비싸니까 빌라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아파트 값이 싼 동네에서는 모텔로 빌라를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값이 별로 높지 않은 데서의 빌라가 있고 거기에 물론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이제 소위 저소득층 계층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런 저소득 계층이 형성된 시장은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실거주자 아니고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울 쪽에 빌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두 번째로는 투자적 관점, 이제 개발적 관점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만큼 공급이 부족한 곳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의 지원도 가장 큽니다. 예, 이제 요즘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모아나 신통 등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관점에서 보나 아니면은 뭐 개발적 관점에서 보나 서울 쪽의 빌라는 앞으로도 유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 사업 진척하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서울 중에서도 좀 더 컴팩트한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서울은 집이 워낙에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계속 공급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아파트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재건축은 처음에 말씀하셨던지 순중호가가 거의 없어요. 80년대 것들은 5층 부시고 30층 지으니까 일반 분양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뭐 20층, 25층 부셔가지고 뭐 이것 기부 체납하고 임대주택 주고 남는 일반 분양금 몇 개나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을 아예 뭐 전국으로 뭐 분산시키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에서 빌라를 푸시고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계속 적극적인 행정 지원 속에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빌라의 가격이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삶의 국정 모토로 삼았던 게 고 노무현 정부 때 그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도시, 혁신 도시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공적 기관 또는 관련 기업들 다 내보내고 했는데 물론 순기능으로 안착한 기관들도 있고 좀 활성화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을 찾는 이유는 네. 삶의 모든 교육, 우리 아이를 놓으면 교육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교육에 관련된 거, 생활 편의에 관련된 거,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한 정부에서도 그 활성화를 다 이루지 못했는데 네. 그거를 지역 균형 발전을 다 이루겠다 이거는 저는 아주 힘든 얘기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골든타임이 한참 지났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균형 발전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은 뭐 양질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분산돼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자리 같은 그 대기업들의 유치 같은 것도 지방 도시들은 굉장히 엄청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별다른 혜택도 없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인재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아예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직원들을 글로 오게끔 하느냐, 그것도 힘들고, 네. 그럼 거기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하니 사실은 어떤 능력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당장에 뭐 몇천억의 청금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그런 지역에서 성장하기 힘드니 오너들은 당연히 서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는 뭐 명문 대유치서부터 뭐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어렵죠. 기업이란 건 국가보다 더 생존 전략이 네. 매분 매초를 세계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도태되고 망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좋은 인재, 좋은 장소, 나한테 사업하기 유리한 모든 게 갖춰진 데를 더 찾게 돼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타파하고자 기업 도시 혁신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어떻게 성적이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부동산을 이승훈 선생님도 오래 하셨고 저도 오래 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패턴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오늘 얘기했던 이 주제들이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구조 잘못 끼었던 것들 때문에 기형적으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는.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이승훈 선생님처럼 샤프하고 능력 있는 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좀 맨날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대승적인 측면 나라 경제도 좀 걱정해 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도움이 프로에 된다면 가끔 얼마든지. 나오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대표 모시고요. 집값 전망 및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